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오랜만에 여야가 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소액주주 권익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해외 자본 등의 경영권이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첨예하게 맞섰던 상법 개정안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검토하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넣느냐 마느냐를 두고 여권 내에서도 여러 말들이 나왔던 이른바 3% 룰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이나 방송 3법, 검찰 관련 법안 등에서도 이런 협치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요. 첫 소식 고이동 기자가 전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른바 3% 룰입니다. 경영진을 견제 감시하는 사회이사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의 입김을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재용 회장 등 3남매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인 삼성물산 지분을 30% 넘게 갖고 있어 의사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이사 감사위원 선임 땐 이 회장과 특수관계인 의결권은 3%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액주주의 권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인 사회이사를 분리선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3%를 적용하는 것, 보완하는 부분까지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어떤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쟁점이던 집중투표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수용했습니다. 여야는 추후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상법 개정을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이 전향적 검토로 돌아선 지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서로 여야 간의 이견은 법안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기로 가능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다. 내일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 행사로 표기됐던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통과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쟁점 법안 합의 처리라는 성과를 낸 것과는 별개로 민주당은 이른바 검찰 개혁을 두고는 여전히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당 대표에 도전하는 박찬대, 정청래 두 의원이 모두 참석해 추석 전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와는 입장이 좀 달라 보이는데요.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개혁 지금 간다! 검찰개혁 지금 간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 당대표에 도전하는 정청래, 박찬대 의원이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9월 전까지 검찰 해체를 완수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합니다. 올 추석 밥상 위에 검찰개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수건과제로 보는 지지층을 향해 선명성 경쟁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최근 검찰 인사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들이 중용된 것 아니냐는 당내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두 의원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강도 높은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정성호 법무장관 지명자가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민영배 의원은 속도 조절론이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고 적당히 타협하는 수준으로 개혁이 달성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마음대로 정적을 향해 수사하고 우리 편은 봐주기 하는 것.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그래왔습니다. 당 지도부도 조직 개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겨냥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마지막까지 정치검찰의 본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법사위를 열고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 심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그럼 검찰 측은 민주당의 해체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검찰의 1, 2인자들은 조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 필수 기능까지 없애는 건 국가를 위해 옳지 않다고 했고 이진동 대검차장은 수사와 기소 분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직 검사들은 대놓고 말은 못합니다만 역시 반발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류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퇴임식 연단에 오릅니다.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옳은 길이 아닙니다.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쪼개려는 정부 여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2를 겨냥한 발언입니다. 형사소송법 등 개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2배로 늘어났고 민생범죄 대응력은 약화됐다며 문재인 정부 검수완박의 부정적 측면도 지적했습니다. 이진동 대검차장도 검찰 내부망에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건 쉽지만 복원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며 수사와 기소의 전면 분리는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검찰 내부도 반발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상식적으로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며 재판에 필요한 증거 보관과 조사를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는 일부 수사만 도려내야 한다며 민생사건 수사권을 박탈하면 범죄자들만 살판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던 재판을 중지하는 차원을 넘어 아예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입니다. 발언자가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라 더 무게감이 있는데요. 비록 장관 지명 전이라고는 합니다만 야당에선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 명령을 받들려는 거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 지명자의 입장까지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의 발언은 지난달 26일 한 강연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국민들은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며 공소 취소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가운데 대장동과 대북송금 등 3개 재판이 1심에서 멈춰 있는데 검찰은 이들 재판 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 공소 취소를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 의원은 해당 발언 사흘 뒤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습니다. 이재명 무죄 하명을 곧바로 실행하겠다는 공개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공소 취소는 기소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 등 사유가 필요합니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법무부 차관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금 형사소송법이나 기존의 내용에 따르면 그러한 명문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검사 출신 법조인도 선출직이라고 해서 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건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전례도 없다고 했습니다. 정 지명자에게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에도 공소 취소에 대해 같은 입장인지 등을 물었지만 정 지명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를 내일 처리 예정인 추경 예산안에 뒤늦게 포함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특활비가 쌈짓돈이라고 전액을 삭감했었죠. 정권을 잡으니까 이제는 일하는 데 필요한 돈이라고 합니다. 야당일 때 여당일 때 달라지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관성은 좀 있었으면 합니다. 고승영 기자입니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이 예산결산위원회 소위로 넘어오자 민주당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배정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특활비의 부정 문제가 일을 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저는 예산에서도 조금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원을 전액 삭감했었는데 올해가 반년 정도 남은 상황에 1년치보다도 많은 91억 7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겁니다. 검찰 40억 400만 원, 감사원 7억여 원 증액안도 예결소위 심사안에 포함됐습니다. 당초 보완이 요구되는 검경 수사 등이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민주당은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쌈짓돈이라며 지난해 본 예산에서 모두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재난재해에 대한 적기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삭감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죠.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예산을 정권을 잡자 슬그머니 되살리려 한다며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새 정부 조직 개편 쟁점 중 하나가 통일부의 명칭을 그대로 두느냐입니다.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자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여론조사 아니면 토론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데 이름은 바꾸되 통일은 남겨두는 절충안도 거론되는 걸로 취재됐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다음 날 통일부의 명칭 변경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바탕 위에서 통일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통일이란 단어를 꼭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우리 목표가 통일인데 왜 목표를 바꿔서 과정으로 가느냐. 찬반 의견이 충돌하자 여권에선 여론조사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여론조사나 공개 토론회를 실시해 국민들 생각이 어떤지 알아보자는 거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상황이 된다거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정책 관철을 위한 일종의 명분 쌓기용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당위성이 이미 부여돼 있는 상태인데 여론조사라는 것이 모든 이의 생각을 다 반영할 수도 없는 거고 국정기획위는 통일부 의견도 수렴 중인데 변경될 명칭 후보군엔 평화통일부도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름에 통일을 남겨두는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지만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 경우 명칭 변경의 의미가 떨어진다는 반론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이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돼 야당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죠. 그런데 과거 사건 수임을 놓고도 논란입니다. 의문사위 활동을 하며 관여한 사건에 자신이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려 법무부에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법정 다툼까지 갔다고 합니다. 최종 법원 판단, 변호사법 위반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한송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민변 출신인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은 2003년부터 1년간 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고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진상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하면서 국가폭력의 실상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년이 넘었고 이후 유족들이 낸 형사 재심 사건과 손해배상 사건 때 변호인단에 포함됐는데 변호사법은 별정직을 포함한 공무원이나 조정위원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합니다. 2015년 이른바 과거사 수임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변호사 5명을 기소했는데 김 실장의 경우 개인적으로 수임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혐의는 인정된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변호사법 규정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실장은 의문사위 때 참여한 사건과 수임한 사건은 전혀 성질이 다르다며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의문사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뤄 조사하거나 결정한 것과 이후 사건이 동일한 쟁점이라며 공적 임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를 사적 이익의 대상으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이 맞다는 판결에 김 실장은 항소했지만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실장은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엔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재는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을 감안해 이를 인용하면서 수임 제한 규정 위반으로 처벌 조건은 충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대한 입장을 묻는 TV조선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이버 출신인 한성숙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는 역대 최고인 440억 원대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후보자의 재산 가운데 100억 원가량이 주택과 상가, 그리고 토지 등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부동산 투자 등으로 주거가 불안정해졌다고 지적한 이 대통령은 한 후보자의 부동산 목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요. 김창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15억 원에 매입한 서울 종로의 단독주택입니다. 한 후보자는 5년 뒤인 2022년 이곳에 입주했습니다. 꾸준하게 조금씩 그냥 올려주면서 동네가 좋아서 그냥 오래 쓰실 분들이 그냥 꾸준히 있는.
이 단독주택을 포함해 한 후보자는 아파트와 상가, 토지 등 10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구입한 아파트는 서울 송파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단지로 3.3제곱미터당 최근 실거래가가 1억 원에 육박합니다. 2009년엔 경기도 양평의 단독주택, 2022년엔 서울 강남의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추가로 사들여 한 후보자는 현재 4주택자 상태입니다. 한 후보자는 상가 건물도 2채 갖고 있는데 이곳에선 동생들이 카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출 규제 정책 발표 뒤 부동산 투자를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한 후보자는 20년 가까이 꾸준히 부동산을 늘려온 겁니다. 자꾸 이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또 초래해 왔습니다. 한 후보자가 가진 주식은 네이버와 테슬라 등 40억 원 정도입니다. 아직 행사하지 않은 네이버의 스톡 옵션도 250억 원어치 갖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다수의 부동산 보유 배경에 대해 청문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고 보유한 주식은 백지 신탁하거나 팔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찬섭입니다. 특검 관련 소식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을 사흘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조사했습니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 유상임 과기부 장관 등도 잇따라 불러 계엄 당일 밤 국무회의 과정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는데 안혜리 기자가 전합니다. 특검 수사관이 한덕수 전 총리의 팔을 붙잡고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갑니다. 국무회의 사후 문건 작성 폐기 의혹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 계획을 처음 듣고 막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하지만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가 사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폐기를 요청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묵인 방조했는지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만 참석했던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유상임 과기부 장관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신자원부 장관을 소환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도 오후 3시 30분 소환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불러 계엄 당일 국무위원 소집 경위 등을 확인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지시라며 평양 무인기 투입이 이루어졌다는 군 장교 증언의 진위를 확인하는 등 외환 혐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또 다른 두 특검은 오늘부터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은 첫날부터 사건 핵심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해 순직 사건의 책임 소재와 사후 처리 과정을 조사했습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은 법에 명시된 16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검팀이 준비기간 20일을 꽉 채우고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수사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병대원 특검은 수사팀을 4개로 나누어 특검법에 명시된 8가지 사건을 수사합니다. 첫날부터 임성근 전 사단장을 소환했습니다. 핵심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은 김건희 여사를 통한 구명 로비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고 제가 만약에 전화라도 한번 통화했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다. 특검에 휴대전화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비밀번호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도 본격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모든 수사는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새 특검 중 수사 대상이 가장 많은 16가지로 4명의 특검보들이 나눠 맡을 계획입니다.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건진법사 의혹 관련자들을 조만간 소환할 걸로 보입니다.
김 여사가 특검 소환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두 특검이 소환 속도전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대선 패배 후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있는 국민의힘이 당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지휘는 안철수 의원에게 맡겼는데 사망 직전의 국민의힘을 고강도 수술을 통해 살려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활동 기간도 짧고 권한도 확실치 않아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패배 한 달 만에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안철수 의원은 당이 사망 선고 직전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당내 기득권 세력을 악성 종양, 고름에 비유했는데 메스를 들고 적출해 당을 살리겠다며 고강도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중도, 수도권 청년들을 우리를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도권 중진인 안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지만 지난 대선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탄핵 반대파에도 거부감이 적은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안 위원장은 차기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고 혁신위 활동에만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안 위원장이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추켜 세웠지만 혁신안 실행에 전권을 줄 거냐는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운영해온 그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고. 안 위원장은 혁신위원 인선부터 계파를 가리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대선 패배 원인을 분석할 백서 작성도 곧바로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최소 60일의 활동 기간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다음 달 전당대회로 새 지도부가 꾸려질 경우 혁신위도 동력을 잃게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오늘도 8월 한여름 같은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도 서울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강릉에서는 어젯밤 최저기온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원으로 더위를 식히려 나온 시민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흘러 연신 부채질입니다. 낮에는 꼼짝 못하고 이제 저녁 먹고 살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도 땀나네. 해가 졌어도 기온은 여전히 30도에 가깝습니다. 수험생은 24시간 운영하는 무인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 오면 좀 시원하고 먹을 것도 많아서 편해서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강릉은 지난밤 최저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야까지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은 바닷물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쫓습니다. 선선하긴 한데 그래도 오늘 날씨는 굉장히 좀 무더운 것 같습니다. 해발 830m 대관령으로 피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곳 대관령의 현재 기온은 23도로 바로 아래 강릉보다 8도 정도 낮습니다. 대관령은 1971년 기상 관측 이래 열대야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시원하다 못해 한기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밑에는 더워서 못 견딘다고 하는데 여기는 추운데 이불 덮고 자야 되고. 부산에서도 111년 만에 가장 이른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전국에서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고온 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수훈입니다. 숨이 턱 막히는 폭염에도 야외 근로자들은 비 오듯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습니다. 모자로 햇빛을 가리고 또 얼음물로 열을 식혀가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생계 때문에 덥다고 쉴 수가 없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공사장에서 굴삭기 여러 대가 흙더미를 파냅니다. 운전석에 앉은 기사의 얼굴엔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파라솔을 치고 작업하는 용접공은 폭염 속에 불꽃이 더 뜨겁게 느껴집니다. 경력이 30년인데 이렇게 빨리 이렇게 무더위가 찾아온 것도 처음이고요. 땀은 뭐 말 그대로 그냥 비 오듯이 내린다고 보면 맞겠죠. 간이 휴게실에서 냉풍기로 더위를 식히지만 그때뿐입니다. 한낮 내리쬐는 햇볕에 철제 기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까지 더해져 주변 온도는 40도가 넘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조선소 내부 도로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철판 온도는 무려 60도가 넘습니다. 근로자들은 냉풍조끼를 입고 얼음물을 마셔가며 작업을 이어갑니다. 데크 안에 투락하니까
좀 많이 더워서 얼음물로 건드리고 있어요. 헬멧에 긴 옷을 입은 배달 기사들도 하루 종일 폭염과 사투를 벌입니다. 지금 다 젖었을 거예요. 머리가 다 이렇게. 여기 이게 내피를 빨아요 한 번씩. 덥죠. 아무래도 몇 시간씩 쓰고 있어야 되니까. 오늘 경남 밀양은 올 들어 가장 높은 38.3도까지 올랐습니다. 또 강원 강릉 36.3도, 광주 34.6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며 폭염특보가 이어졌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자 당국은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지만 생계가 달린 야외 근로자들에게는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보통 6월 말 7월 초는 장마라고 인식돼 왔는데 7월 초인 지금 비는 오지 않고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맛비는 언제 오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날씨가 바뀐 건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인터넷에 장마가 끝났다라는 말이 참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맞는 얘기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SNS상에 장마 종료, 폭염 시작 등의 게시물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상청은 장마 종료 선언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본도 장마가 끝났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데요. 위도가 대만과 비슷한 오키나와와 제주도와 같은 선상에 있는 규슈 지역에 대해서만 종료 선언을 했고 도쿄 등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아직 공식 장마 기간입니다. 여전히 장마 기간이라는 거네요. 그럼 너무 비가 안 오는데 현재 장마 전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반도상의 장마 전선은 지금 북한 평안도에서 함경도를 가로지르는 위치에 형성돼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하고 북쪽의 찬 공기는 약해 전선이 평년보다 빨리 북쪽으로 이동했는데요. 여기에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생긴 태풍의 씨앗, 열대 요란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더 밀어 올리는 형국입니다. 장마 전선의 경로나 기압의 배치만 보면 장마가 끝날 때와 비슷한 모양이긴 합니다. 그럼 올해 장마는 이대로 끝난다고 봐도 되나요? 워낙 변동성이 큰 여름 기후 탓에 전문가들도 예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중국에서부터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고온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언제 들어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기상청도 티베트 고기압이 북태평양 고기압과 합쳐지면 사실상 장마는 끝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빠르게는 당장 이번 주말에 한반도를 덮친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 모델들 보면 당장 4일, 5일 되면 티베트 고기압에 그 뜨거운 공기가 들어와요.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폭염이 오는 스타일인데. 반대로 앞서 말씀드린 남쪽의 열대 요란이 사라지거나 이동한다면 일시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약화돼 장마 전선이 다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각국의 기상 슈퍼컴퓨터 시스템이 다 다른 예측치를 내놓고 있어서 전문가들도 단기 예측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장마철 날씨가 이렇게 예측하기 어렵게 바뀌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학계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한반도 주변의 기단들의 위치와 세력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북극과 고위도 지역이 빠르게 온난화되면서 찬 해역에서 발달하는 오호츠크의 기단의 세기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데요. 반면 북태평양 기단은 이전보다 더 강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 높아진 해수면의 온도는 폭염과 집중호우를 모두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 근처 바다 되게 따뜻하고요,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수증기도 많고요. 대기압 불안정이 있으면 구름이 발달해서 집중호우가 내릴 그런 여건이. 그러면 내년 그리고 앞으로의 장마철 날씨는 어떻게 될까요?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장마라는 한국 기후 특성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처럼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일어나는 등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반복되는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결국 장마가 끝난 게 아니라 기후 위기로 인해서 새로운 장마 패턴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강릉의 대관령 휴게소 식당으로 대형 SUV가 돌진했습니다. 안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10명이 다쳤는데 80대 운전자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10여 명의 사람이 테이블에 앉아 점심을 먹거나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형 SUV가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손님들을 덮칩니다.
일부 손님들은 바닥에 쓰러지고 식탁과 의자 등 집기들이 나뒹굴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다 깨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널브러져 있고 차는 식당 매대에 박혀 있고. 차량이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대관령 휴게소 식당으로 돌진한 건 낮 11시 30분쯤. 이 사고로 다행히 숨진 사람은 없었지만 점심시간을 맞아 식사를 하고 있던 30대 남성이 팔에 골절상을 입는 등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7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는데 이 가운데 5명은 대학 교류 프로그램으로 한국을 찾은 20대 외국인입니다. 80대 여성 운전자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차장과 식당 사이에 차단봉은 설치돼 있었지만 방지턱은 없었습니다. 도착해서 그 주차장에 대다가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얘기했어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TV조선 김동렬입니다. 전국을 돌면서 영세 상인들의 휴대전화를 훔쳐 2억 7천만 원을 빼돌린 2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상인들이 휴대전화 케이스에 카드를 넣어두는 경우가 많은 걸 노렸는데 이 남성의 절도 전과는 27범입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식당에 들어오더니 내부를 살핍니다. 아무도 없어 그냥 나가려는 것 같던 남성은 다시 들어와 카운터 옆에 있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사라집니다. 또 다른 식당. 자리에 앉아 통화를 하던 남성이 음식을 나르느라 주인이 자리를 비우자 카운터로 다가가 휴대전화를 훔칩니다. 이후 업주들의 계좌와 신용카드에서는 현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양쪽 통장에서 인출해갔지, 카드사에서 양쪽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갔지. 이게 떨려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고 울고 다녔다니까. 절도범은 지난달까지 서울과 대전, 울산 등 전국을 돌며 영세 상인들의 휴대전화를 훔쳤습니다. 케이스에 각종 카드를 넣어놓은 경우가 많다는 걸 노린 건데 휴대전화 메모장에 저장해 놓은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2억 7천만 원, 피해자는 45명에 이릅니다. 범인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중교통만 타고 다녔고 훔친 현금은 부피를 줄이기 위해 금이나 상품권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잠복 형사들에게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체포 당시에도 울산에서 범행하고 올라왔을 때거든요. 그때도 한 1,200만 원 저희가 압수했는데 그게 대부분이 다 상품권 갖고 있었어요. 검거된 20대 남성은 동종 전과가 27범인 상습 절도범으로 출소 10개월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훔친 돈은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미 수사당국이 가상화폐를 빼돌린 북한 국적 4명에 대해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현상금은 68억 원입니다. 이들은 신분을 위조한 뒤 미국 블록체인 업체에 원격으로 취업해 가상화폐를 탈취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미국 FBI가 수배령을 내린 북한 IT 노동자들입니다. 27살 김관진 등 북한 국적 20대 남성 4명으로 500만 달러, 약 68억 원의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North Korea dispatches operatives around the world to obtain remote IT jobs to generate revenue for the North Korean regime.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80여 명의 미국인 신원을 도용해 100개 이상의 미국 기업에서 원격으로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엔 애틀랜타에 기반을 둔 블록체인 개발업체에 취업했는데 고용주의 신뢰를 얻은 뒤 12억 4천만 원어치의 가상화폐를 빼돌렸습니다. He had the power to create malicious code that he installed. 이들은 북한이 발급한 여행 서류를 소지하고 아랍에미리트로 건너가 미국 밖에서 거주하면서 미국 내 노트북 농장에 원격 접속해 재택근무를 하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I mean, have these it's best to have these face-to-face meetings, but if you can't, you got to do everything you can to safeguard this, because this is a threat out there. 미 법무부는 16개 주의 노트북 농장 29곳을 급습해 노트북 200대를 압수하고 금융계좌, 사기성 웹사이트를 동결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8년 전 서울 강서구에서 특수학교를 세우기 위해 학부모들이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하던 장면 기억하시죠? 시간이 꽤 흘렀지만 여전히 특수학교를 향한 시선은 바뀌지 않은 듯합니다.
이번에는 서울 성동구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계획이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지난해 2월 폐교한 성수공업고등학교 부지입니다. 이곳에 지체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성진학교가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권의 특수학교는 노원구 한 곳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10년 안에 맞은편 재개발지구에 입주할 만 가구를 위해 학교 부지를 비워놔야 한다는 겁니다. 해볼 수 있으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주민들은 새 아파트 인근 대신 다른 곳을 이용하라고 주장합니다. 굳이 이 특수학교를 여기다 유치해야 되겠냐. 저런 시설이 들어오면서 발전을 저해하게 되니까. 장애 학생 학부모들은 혐오 발언이라며 분노합니다. 100%는 인비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원구에 있는 정민학교까지 가요. 반나절을 중학교에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지적장애인 특수학교인 동진학교도 주민들 반대로 부지가 8차례나 바뀌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역시 강서구의 특수학교인 서진학교는 장애 학생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한 뒤에야 간신히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행정권이에요. 학교가 다 있습니까? 서울 지역 특수교육 대상자 14,500여 명 가운데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30% 정도인 4,500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초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작된 이후 곳곳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줄었는데 잠시 이사 가는 것도 투기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5천 세대가 들어서는 서울 강북의 한 재개발 지역. 627 대출 규제 이후 조합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철거에 앞서 이주를 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주비 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또 몇 년까지 나가서 살 집을 구해야 되는 게 이주비 대출에 대한 성격인데 이게 막히게 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지는 거죠. 조합원 1,000명 중에서 절반이 신축 2채, 이른바 1+1을 받는 또 다른 재개발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모두 다주택자로 분류돼 이주비 대출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1+1이라고 해서 2채의 집을 신청하신 조합원들이 전체 조합원의 50%가 넘어가요. 거의 평생을 살아오셨던 그런 분들마저 이제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서울에서 이주를 앞둔 현장은 53곳 4만 8천여 세대. 이곳 주민들은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라며 어디로 이사를 가란 말이냐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건설사가 대출받아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난색을 드러냅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건설사가 그 한 프로젝트 때문에 몇 천억 이렇게 조달하기 쉽지 않거든요. 공사비 증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으로 가뜩이나 정비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이주비 문제까지 생길 경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됩니다. 정부의 도심 공급 확대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보완책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우리 방위 산업의 효자 수출 무기 중 하나인 K2 전차가 폴란드와 2차 판매 계약을 확정했습니다. 1차 때와 같은 180대지만 모델이 개량되면서 계약 규모는 2배로 뛰었습니다. 9조 원, 역대 최대인데요. 유럽 다른 국가에도 수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홍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22년 우리 K2 흑표전차 180대를 도입했습니다. 폴란드가 180대를 추가로 더 수입하는 계약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대수는 1차 때와 같지만 개량형 모델로 바뀌고 기술 이전 비용 등이 추가되면서 수출 규모는 2배 늘어난 9조 원대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방산 역사상 단일 수출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그동안 폴란드 내부 사정과 비상계엄 등 여파로 계약 체결이 지연됐던 상황에서 폴란드와의 안보 협력이 재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 혼란으로 또 추진이 안 되고 있다가 한국이 그런 혼란을 극복을 했고 그래서 여전히 한국과 안보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우리 기술로 만들어 2014년부터 실전 배치한 K2 전차는 우리 방산의 대표 주자입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연합훈련에서 최대 유효 사거리 3km를 넘는 4.5km의 표적을 명중시켰을 정도로 월등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대통령실도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신설을 검토하는 등 K방산을 전략 자산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수출 산업의 한 주요 영역으로 이제 방위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최근 방위비를 GDP의 5%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K방산의 수출 완로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중국이 10년 단위로 성대하게 치르는 이른바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10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열병식이 포함된 행사에 와달라는 건데 한미 정상회담이 언제 열리느냐에 따라 갈지 안 갈지 결론을 내릴 듯합니다. 홍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9월 3일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는 전승절 행사에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가능 여부를 문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정상을 처음으로 초청했던 70주년 행사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행사인데 10년 전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천안문 막로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함께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중국 외교부 관계자는 전승절 관련국에는 원래 초청장을 보낸다며 참석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할 사안이고 특별한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주한 중국 대사관은 이번 기념행사에 한국 측의 참석을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실은 한중 간 소통 중이라면서도 참석 여부에 대해선 아직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한미일 관계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한중이 상급 협력하는 데 있어서도 일본과 소원해지는 그런 결과도 이제 피할 수 없거든요. 한중 정부가 오는 11월 에이펙 계기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조율 중인 상황과 한미 정상회담 시기가 전승절 참석 여부 판단에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상호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동맹인데도 버릇없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전용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작심한 듯 일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You have to understand they're very spoiled. They and others are so spoiled from having ripped us off for 30, 40 years that it's really hard for them to make a deal. 일본에 서한을 보내겠다며 당초 24% 매기기로 했던 상호관세율을 30%나 35%로 올릴 수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면서 고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이름으로,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는 직함으로 불렀습니다. 일본이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불만을 쏟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자동차 문제를 거론하면서 일본 쌀 시장 개방을 또 압박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정상회담 때 아부의 기술을 구가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트럼프의 심기를 살폈습니다. テレビで見る人をこうやって間近に見ることの感動というのはまた格別なものがございます。 하지만 이제는 일본 협상단이 모욕감까지 느끼고 있단 말이 미 정가에선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쌀 시장 등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고 있어 관세 협상을 앞둔 우리 정부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는 8일 끝나는 상호관세 유예는 연장하지 않겠다며 대부분의 국가에 관세율을 정한 서한을 보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유럽 남부 곳곳의 한낮 기온이 45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포르투갈도 연일 40도가 넘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데 좀처럼 보기 힘든 기괴한 모양의 구름대가 관찰됐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롤케이크처럼 돌돌 말린 거대한 구름 덩어리가 바다에서 해변 쪽으로 밀려옵니다. 거친 바람과 함께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구름에 피서객들이 깜짝 놀랍니다.
A velocidade que o nevoeiro veio estava céu limpo. Minuto. 지난 주말 포르투갈 해안 일부 지역에서 일명 두루마리 구름이 목격됐습니다. 해질 무렵에 차가운 공기가 낮 동안의 뜨거운 공기를 위로 밀어올리면서 생긴 기상현상입니다. 당일 포르투갈 중남부 지역의 기온이 47도에 이르는 등 전국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 같은 구름대가 관측된 겁니다. Não conseguia evoluir para o interior, portanto, e ficava sitiada e a rodar sobre ela mesma, né? E, portanto, formando rolo constante. 아프리카에서 형성된 고온 건조한 열돔이 확장하면서 유럽 남부 지역은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100년 만에 가장 더운 6월을 기록했고 프랑스는 일부 지역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을 것으로 예보되자 폭염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Ça donne envie de se mettre dans le frigo, non dans le congélateur quand même. 세계 기상기구는 이제 폭염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요즘 서울 도심을 걷다 보면 곳곳에서 대형 전광판을 마주치게 됩니다. 최근에는 차들이 오가는 주요 간선도로에도 대형 전광판들이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전광판이 부쩍 늘어난 이유가 뭔지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올림픽대로에 전광판 6개가 솟아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봐도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이른바 디지털존입니다. 가로 12.5m, 세로 16m에 38m 높이 5개 광고판에서는 공익광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영상물들이 나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이어서 사고 위험이 낮고 근처에 고층 건물이 많아 빛 공해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입지를 정했는데 상업용 광고 외에 날씨와 도로 상황 등 생활 정보도 띄울 예정입니다. 제가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다 보니까 운전할 때는 이렇게 정보성으로 지나가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인천과 김포공항에서 서울 중심부로 들어오는 길목이어서 외국 관광객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데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It is informative and it is giving a clear message to all the people. Very good. 이곳 이외에도 서울 도심 곳곳에 초대형 전광판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규제가 완화된 데다 디지털 미디어와 문화예술이 결합한 전광판이 도시의 랜드마크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트렌드가 모바일 환경이 되면서 세로 타입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세로 타입의 콘텐츠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가 있어야겠다는 취지에서 더 커진 전광판과 함께 서울의 풍경이 더욱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포틀레치는 캐나다 원주민 夸夸카와콰크족의 고유한 습속입니다. The giving of Ulugan oil, we call glitna, is the highest honor a chief can bestow on his guests. 포틀레치는 주다라는 뜻인데 추장은 손님에게 값비싼 선물을 선사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와 관대함을 과시하기 위해 그 선물을 파괴하거나 불에 태우기도 합니다. 원주민들에게는 중요한 의식입니다만 현대인들에게는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할 법한 낭비를 대한민국 정부도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다 세금입니다. 1조 원 이상 들인 AI 교과서가 사실상 활용하기도 전에 퇴출 대상이 됐습니다.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도입했는데 AI를 강조하는 새 정부에서 축출된다는 건 아이러니입니다. 교육 일선의 혼란은 물론이고 AI 교과서 업체들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비용이야 추산하기 어려운 것이고 어려움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헌법 소원을 할 것이고. 찬반 양론은 있습니다만 막대한 돈을 왜 넣었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습니다. 원전 공사를 중지하고 신규 원전 건설 계획도 백지화했었죠. 이로 인한 피해액이 50조 원 가깝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원전 수출 강국이 됐습니다만 새 정부 정책에 따라 또다시 출렁일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도 같은 순환을 겪었습니다.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 개방에 바로 착수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재자연화를 시도해야 될 보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4대강에 대해 농민들의 평가는 좀 달랐습니다. 수질이 개선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공주보에서 물이 넘어와서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 환경부의 결정을 규탄한다. 9년 2개월간 박정희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정념 씨는 박 대통령의 근검 절약을 증언합니다. 나라 살림살이가 잘 되는 것만 바랐고 성장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선풍기 하나 틀지 않아 자신도 선풍기를 돌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을 헛되이 쓰면서 나라가 잘 되길 바랄 수는 없습니다. 7월 2일 윤정호 앵커 칼럼 자기 돈이면였습니다. 오늘 밤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전국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도 사흘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밤 강릉에서는 최저 기온이 30.3도로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내일 낮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지속겠습니다. 햇볕이 뜨거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야외 활동과 외출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내일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5도, 강릉 28도로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2도, 대구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낮에는 무더위,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2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